자, 이번 시간에는 구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장의 많은 부분은 해부학과 발생학 시간에서 배운 내용들이 많을 걸로 생각하여서 그쪽 부분은 스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시작 부에 보면은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이제 브레인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1. 신경 네트워크 창발성. 바로 밑에 보고 연속 문제 한번 볼까요? 제목이 영화 영축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표를 보면서,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진, 윌리엄 제임스 웨스트라고 하는 분이 처음 이제 이 기록을 하여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윌리엄 웨스트 신드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신생아, 늦으면 3년까지 마치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발작 증후군입니다. 뇌파에도 이제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가 두 번째 나와 있고요. 연축, 불건성, 심근성 이런 것도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원인 질환으로서는 결국은 중추신경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구장의 중추신경계죠. 중추신경계의 발달에 이제 문제가 있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페닐케톤요증, 단풍시럽증 이런 것들을 아마 시험에 배웠겠죠. 이를 포함한 대사성 질환 혹은 이제 감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특히 이제 어린 시절에 분만 직후에 허혈성 저산소증에 의한 뇌병증, 뇌에 있는 중추신경계 손상이 되겠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환이 영아, 영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항간질액 치료를 하는데 효과는 많이 없고요. ACTH, 부신 피질 자극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적으로 트리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르티존 유도체, 합성 글루코코르티코이드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또 다양한 부작용이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는 말이 있고, 발프로릭 애시드와 같은 항경련제, 항정제를 또 치료할 수도 있고, 항간질제, 진정제 이런 다양한 약물들이 치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니까 페닐 케톤요증, 단풍시럽증, 이런 단풍당뇨증 이런 것들은 어떤 아미노산의 대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이요법도 이런 치료를 병행을 하고 있네요. 교과서 연속 문제를 한번 봅시다. 생후 4개월인 벤이네요. 자, 7살 이제 몸이 마비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퇴화되기 시작하였다. 보니까 머리에서 머리를 계속 치고 하는 이런 발작 증상이 나타나고, 안타깝게도 그것이 이제 횟수와 지속 기간이 계속 늘어났다 이런 말이 있네요. 신경계 진화로 갑니다. 그 옆에 있는 9-1 신경계 진화는 하동동물에서 사람까지 비교를 해놓은 그림이 있으니까 이걸로 대체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3. 신경계, 중추신경의 해부 구조. 자, 9-1을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잘 배웠듯이 사람의 신경계 발달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일, 23일, 4주, 6주, 11주, 40주가 되면서 이렇게 완전한 모습을 보이는 과정이 있네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276페이지 3-2 부분을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색질과 백색질로 나눈다. 이미 여러분들 이제 배웠겠지만요. 자, 중추신경계에는 말초신경계와 비슷하게 뉴런과 구조를 지탱하는 신경교 세포가 당연히 되어 있죠. 중간 뉴런은 완전히 중추신경계 내에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감각성 신경, 원심성 신경은 중간 뉴런을 말초 수용체와 효과기로서 연결되어 있죠. 자, 거시적인 수준에서 볼 때 중추신경계 조직은 회색질, 백색질로 나눠지고 있고, 회색질은 수초화되지 않은 신경세포체와 수상불기 및 촉상 말단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있고, 세포체는 두뇌와 척수 양쪽 안에서 조직적으로 집합이 되어 있네요. 자, 이들은 뇌의 일부 부분에 층을 이루거나 또는 기능이 비슷한 뉴런이 서로 밀집해 있다. 신경핵이란 말도 있고요. 백색질은 수초화된 축삭, 그 다음에 극소수의 세포체로 되어 있고,
백색체의 옅은 색은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수초막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인다는 이야기고요. 중추신경계의 여러 부분을 연결하는 신경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섬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3-3 오른쪽에 있는 경질막, 거미막, 연질막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 중추신경계를 보호하는 마지막 요소는 세포외. 잠시 한번 봅시다. 자, 두개골의 내부 부피는 평균적으로 1.4L쯤 된다. 그 중에서 세포에서 채워지는 부분은 1L다. 나머지는 두 개의 세포 외액으로 구별지는데, 당연히 혈액이 이제 포함이 되겠고요. 나머지가 내척수액과 간질액 정도가 포함이 되겠다. 내척수액과 간질액은 뉴런에게 세포 외부의 환경을 형성하는 게 되겠죠. 간질액은 연질막 내부에 존재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 3-4로 갑니다. 내척수액, 여러분들 저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같이 봐주세요. 자, 내척수액은 내실벽의 특정 지역인 맥락막총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염분기가 있는 용액이고요. 맥락막총은 심장 조직과 상당히 비슷하며 모세혈관들과 내심막세포에서 유래된 수송용 상피로 구성되어 있고, 맥락막총의 세포들은 선택적으로 나트륨 이온, 그 다음에 다른 용질들을 혈장에서 내실로 끌어와서 용질을 따라서, 자, 이것들이 이제 옴으로써, 특히 나트륨은 항상 이제 물을 동반하죠. 이런 삼투 기울기의 형성에 관여한다.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뭐 내척수액, 다음 페이지 그림 아까 설명과 연관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279페이지 3-5로 갑니다. 혈내장벽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내장벽요. 뇌의 최종 보호막은 간질액과 혈액 사이의 기능적인 장벽 역할을 하죠. 또 세균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고 있는 방어막도 형성하고요. 또 몸의 중요 조절 중추를 이제 분리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보호 기능을 위해서는 640km에 달하는 뇌 모세혈관, 이것의 뇌 모세혈관의 대부분이 기능적인 BBB죠. Blood Brain Barrier를 형성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슬라이드 보시는 이 그림, 다음 페이지 그림입니다. 자, 실제 장벽은 아니더라도 뇌 모세혈관의 높은 선택적 투하성이 호르몬과 이온 및 혈액 내의 여러가지 신경전달 물질과 같은 신경 활성 물질들의 변동, 그 다음에 독소로부터의 보호, 이런 데 관여하고 있고, 자, 뇌 모세혈관은 왜 다른 모세혈관에 비해서 투하성이 아주 낮은가? 대부분의 모세혈관들에서 누출성이 있는 세포간의 이염과 기공이 혈장과 간질액 사이에 어떤 물질 교환을 자유롭게 하죠. 그렇지만은 뇌의 모세혈관, 결국은 이제 타이트 정신에 의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이트하게 막아주죠. 그래서 세포간 용질의 이동을 방해합니다. 셀과 셀 사이의 이동을 방해하는 거죠. 이러한 밀착 이염, 타이트 정신의 형성은 모세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인접한 성상세포에 있는 발돌류로부터 주변 분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므로 뇌조직은 자체적으로 혈내장벽을 형성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내장벽의 선택적 투과성은 특별한 수송법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모세혈관 내피는 혈액으로부터 뇌의 간질액 내로 유용한 성분들을 이동하기 위한 선택적 이런 역할을 하고요. 다른 수송체는 간질액에서 혈장으로 불필요한 것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만약에 수용성 분자가 이런 운반체에 통해서 수송되지 않는다면 이는 혈내장벽을 통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혈내장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예가 도파민성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었거나 사멸되어서 중추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수준이 매우 낮을 때 발생하는 파킨슨병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도파민이 혈내장벽을 통과할 수 없지만 도파민을 약으로 투여하거나 이제 인위적으로 주사하기로 이제 넣는 거죠. 주사하는 것은 효과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전구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구체인 L-도파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 수송체를 통해서 다음 페이지요. 혈내장벽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일단 뉴런이 간질액의 L-도파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물질은 대사를 통해서 도파민으로 만들어지겠고,
이로써 도파민 결핍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연속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배는 영아 영축 혹은 웨스트 증후군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네요. 그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고, 자, 배의 경련을 다스리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자, 아까 영아 영축 얘기할 때 ACTH 이야기가 나왔죠.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ACTH 주입 및 비가바트린이라고 하는 항간질성 약물을 동시에 투여하네요. 과학자들도 아직은 이 호르몬이 이런 유형의 경련을 조절하는데 왜 그토록 효과적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것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ACTH가 수초 형성과 혈내 장벽의 견실성을 증가시킨다. 자, 이게 이런 질환에 사용하는 방법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 이거죠. 아직까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투여하게 되면 수초 형성, 그 다음 혈내 장벽의 기능이 강화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의 시냅스에서의 결합을 촉진시킨다. 자, 가바는 억제성이었어요. 예측한 대로 벤의 경련은 좀 사라졌다. 자, 1번 어떻게 누출성이 있는 혈내 장벽이 경련을 유도할 수 있는 연속적인 활동 전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액 내에서 자유롭게 순환하는 신경전달 물질이나 여러 가지 화합물질들은 BBB에서 뇌조직과 격리되어 있죠. 그래서 누출성에 따르는 뇌로 들어가는 음전화, 상대적인 활동 전이를 떨어뜨리죠. 음전화를 띈 물질, 그 다음 신경전달 물질은 뉴런을 탈분구시켜서 활동 전이가 유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마지막 장에 있는 그 답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재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가바는 시냅스 후 세포의 클로라이드 마이너스였었어요. 이온 채널을 열리게 한다. 이것은 세포막 전이 어떤 작용을 하죠? 마이너스로 오게 되면 그렇죠. 과분극이죠. 활동 전이 생성이 어려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바는 그 억제성으로 작용한다. 그 억제성 작용하는 것은 어떻게? 클로라이드, 즉 마이너스를 잡아 넣음으로 해서 과분극시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죠. 세 번째, 특히 어린 환자에게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요법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한다. 아마 이제 위에서 치료하긴 하지만은 일정 기간으로 제한한다는 근거가 있나 봐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자, 우리가 이제 ACTH를 장기 투여한다 생각해 봅시다. 인위적으로 ACTH를 장기 투여한다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216페이지 적어 놔두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7-13 그림을 보면은 이 답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216페이지 7-13을 보고 이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요. 혈내 장벽이 많은 수용성 물질을 차단하고 있지만은 작은 지용성 분자들은 세포막을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지용성 당연히 그렇겠죠. 이것은 일부 항히스타민제가 수면을 유발하지만 다른 것은 그렇지 않은 유익이기도 하다. 이 말은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만은요. 예전의 항히스타민제는 이 말을 잘 봐주세요. 혈내 장벽을 빠르게 통과하는 지용성 아민으로 각성도를 조절하는 뇌중추에 작용하였다. 그래서 새로 개발될 약물들은 지용성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예전의 진정 작용은 가지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만 설명해 놓으니까 저도 아직까지는 이 히스타민이 어떻게 해서 뇌에서 정확한 역할을 하는지는 설명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테라프로 갑니다. 뇌의 소수 및 몇 부위는 이러한 기능적인 혈내 장벽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들의 모세혈관은 몸 대부분에 존재하는 뇌피처럼 누출성 뇌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이러한 부위에는 인접한 뉴런의 기능이 혈액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어떻게든지 의존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문맥계, 그 사이를 수단하는 문맥계의 모세혈관을 통하여서 뇌하수체 전엽에 분포되는 신경분비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자, 혈내 장벽이 없는 또 다른 부위는 연수내의 구토중추인데 이런 뉴런들은 약물과 같은 독성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외부로 배출해내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혈내 장벽이 있고요. 자, 혈내 장벽 약 400마일, 1마일이 한 1.6km 되니까 640km 이상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B 그림 보니까 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성상세포가 이렇게 밀착 이염을 형성하고 있다는 앞에 있는 교과서 내용을 설명해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임상소점 잠시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당뇨병, 저혈당증과 당뇨병인데 왜 저혈당증? 자, 뉴런은 그의 영양소에 대해서 매우 까다롭습니다. 대부분의 환경에서 뉴런이 에너지로 생성하는 생체 분자는 특히 뇌 같은 경우 우리가 포당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혈액 내에서 포당이 과도하게 많은 당뇨 환자는 뇌에 오히려 포당을 잘 전달해 줄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네요. 계속되는 고혈당증에 직면하게 되면 세포는 혈내 장벽의 포도당 수용체를 하향 조절시켜버립니다. 포당이 뇌로 들어오는 수준을 일정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고혈당인 환자의 경우에는 수용체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환자의 혈액 내 포도당 수치가 과잉의 인슐린이나 혹은 섭식을 하지 못해 정상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뇌의 뉴런은 정기적 활성도를 유지할 만큼 충분한 포도당을 흡수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근처의 성상세포가 포도당으로 변환될 수 있는 소량의 글리카오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역시 고갈되어 버리면 뉴런은 포도당을 공급하지 못하는 에너지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창난, 과민성, 언어 차질 이런 것들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포도당 공급을 하지 못하면 영구적인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께서 혈당량을 낮추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밤에 혼자 가서 운동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분들은 항상 그 자만한 포당 과립이나 혹은 뭐 에너지 바라든지 뭐 하다못해 사탕이라도 이렇게 들고 가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혈당량이 확 떨어지면은 중추신경계로 포당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심각한 저혈당증에 빠져서 응급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사실 이런 경우가 응급실에서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3-6으로 갑니다. 신경조직은 특별한 대사작용이 필요하다 되어 있네요. 중추신경계의 독특한 특성은 특별히 차별화된 대사라고 할 수 있는데, 뉴런은 이온과 신경전달 물질의 수송, 등통수송을 위해서 필요한 ATP를 만들기 위해서 포당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또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산소는 혈내 장벽을 자유롭게 통과하고 세포막 수송체는 혈장으로부터 뇌의 간질에게 포당을 운반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되겠고, 한 15%를 요구한다. 그 다음에는 뉴런, 이것이 이제 안 되면 뇌 손상, 그래서 뉴런 또한 포당 결핍에 민감하다 이런 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뉴런의 유일한 에너지원 포당 이 말이 있고, 일부 자료에 따르면 뇌는 몸의 포당 소비량의 반 정도를 또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몸은 뇌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적당한 포당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 항상성이 무너지게 되면은 특히 이제 저혈당증에 빠지게 되면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척수 쪽으로 갑니다. 척수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고요. 두 번째 테라그래프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밑에 있는 그림 보면은 척수 A 단편을 보여주고 있죠. 해백질, 그 다음 백색질 있고, 회색질의 성격, 백색질 성격, 다 배운 걸로 생각을, 다 배운 내용들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82페이지. 뇌로 넘어갑니다. 뇌. 자, 뇌. 오른쪽 맨 아래 테라그래프만 보도록 합니다. 자, 몇 세기 동안 뇌 기능의 연구는 해부학적 수준에서만 의존적이었어요. 그렇지만 뇌의 무게, 그 다음에 뉴런의 숫자, 이런 걸 본다면은 엄청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다 예측이 가능한 것이겠죠. 자, 5-1 뇌줄기. 그 다음에 11개의 뇌신경. 지금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고 있는 표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11개는 뇌신경이고, 첫 번째 경우에는 후각신경으로부터 전내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1번에서부터 12번으로 이름 붙여진 거, 아마 해복 시간에 이거 외운다고 고생을 많이 했을 건데, 어떤 것들은 감각성이고, 어떤 것들은 운동성이고, 어떤 것들은 혼합성이고, 이 표를 가지고 옛날에 배웠던 걸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 이들 네 신경들은 감각 섬유나 원심성 또는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0번째 신경, 자, 10번 이렇게 미주신경도 있죠.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둘 다 가지고 있는 혼합성이네요. 감각과 운동을 동시에 전달하는 혼합성이다. 이런 말이 있네요. 그 다음에 연수, 뭐 수절이라고도 한다. 뭐 이런 말이 있고, 연수의 기능은 뭐죠? 세 번째, 백색지, 연수의 백색질은 감각 정보를 대로 전달하는 상향성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 텔레그래프 90%의 피질 척수로 피라미드라고 알려져 있는 연수의 한 지역에서는 또 몸의 이게 연수에서 이렇게 서로 교차장애를 하죠. 그 말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분, 반대 부분을 조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연수의 회색질은 혈압, 자, 이게 중요하죠. 호흡, 음식 삼킴, 구토, 불수의 기능을 여기서 담당하네요. 교내 위치가 어디에 이렇게 있다. 세 번째 줄에서는 자, 정보 전달의 중개 장소로 작용한다. 호흡 조절에 중요한 역할하는 거 여러분들 이미 배워서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종내, 중내, 뭐 청각, 시각, 눈의 움직임 이런 데도 관여하네요. 5다시 손해로 갑니다. 자, 손해는 두 번째의 큰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밑에서 세 번째 줄 특별한 기능은 감각 정보를 처리하고 또 이런 말한 바와 같이 뭘 하죠? 운동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게 되면은 중추신경계 내의 해부도, 내의 중간, 시상면, 사내면, 두개골 다 그림이 나와 있고요. 자, 대뇌의 영역, 대뇌의 기능, 소뇌의 기능, 그 다음에 간뇌의 기능, 소줄기의 기능 이런 것들이 아웃라인으로 나와 있고요. 또 각각의 부분에서는 어디서 이것을 설명하겠다라고 표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5-3 간뇌로 갑니다. 간뇌. 자, 항상성 중추를 포함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정리하고 갑니다. 간뇌는 지금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 9-2 그림입니다. 사임에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뇌줄기와 대뇌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요. 자, 시상과 시상하부 그리고 뇌 분비 조직이 뇌하수체, 손과 샘 이렇게 나눠져 있고 대부분의 간뇌는 시상을 구성하고 있다. 많은 작은 회로로 되어 있고 자, 시상은 시각로, 청각 그리고 척수와 손해로부터 운동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뭐 이렇게 처리하고요. 또 중개 장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럼 시상하부 부피는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렇지만 항상성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다. 배고픔, 목마름 같은 다양한 행동 조절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상하부에서 처리되어서 나오는 다양한 내분비계통,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의 기능 조절에 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표 9-1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슬라이드가 그림 9-9 간뇌 구조, 그 다음에 시상하부의 기능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교감신경계 활성화, 체온 유지, 삼두 조절. 자, 특히 뭐죠? 바소프레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 음식, 그 다음에 변연계와 연계해서 행동, 감정, 그 다음에 심혈관 조절 중추, 그 다음에 뇌하수 전염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호르몬 나오는 거 이미 배웠고요. 맨 위에 다시 교감신경 활성화 보니까 뭐 카테콜라민, 그 다음 포도당 온도 유지 이런 데도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 회색질과 백색질, 자, 대뇌의 회색질은 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네요. 대뇌 피질, 기저핵, 변연계 이렇게 나누고 있고, 그 다음 텔레그래프 두 번째 회색질 부위 기저핵, 몸의 움직임 조절한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세 번째 회색질 부분 변연계 부분은 뇌줄기로 둘러싸이고 있고 가장 원시적인 부분으로 아직까지 연구가 또 많이 안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고급 인지 기능과 공포와 같은 보다 원시적인 또 감정 반응을 연결하기도 하고요. 감정과 기억을 연결하는 편도체, 그 다음에 뭐 D랑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요. 뭐 회전, 그 다음에 학습, 기억, 여기에 이제 해마가 있다는 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해마는 특히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신경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해마의 손상은 학습 능력에 저하시키는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의미 들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두가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연결되는 내용인데 교과서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내의 기능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 보니까 뇌는 내부와 외부 환경으로부터 이렇게 통합 정보한다. 당연한 이야기고 그에 대한 외로서 밑에 그림 9-12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웠던 신경 반사에 비해서 좀 더 복잡하다는 것을 그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 그림 보면 여러분들 CNS하고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 이건 지금 운동 쪽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6-1로 갑니다. 자, 통합 중추 영역이라고 했는데 1번 감각, 2번 운동, 3번 연합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이제 각각 처리하는 영역이 그림 9-13 대뇌피질 지도죠. 자, 지도 각 부분에 어떤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지 해부학 시간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더 상기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대뇌피질의 기능 영역은 뇌의 해부학적인 역과 정확하게 일치할 필요는 없다. 한 예를 든다면은 기능적 부분은 대뇌피질에 결쳐서 대칭적이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역은 반대쪽 다른 역과 또 공유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뇌 편측화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잔해, 운해, 우시성 이거는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언어와 화술은 뇌의 좌편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 공간적 능력 우측, 잔해는 오른손잡이인 사람에게서 우시한 대뇌방구이며 운해는 왼손잡이인 사람에게서 우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토탈 그렇다는 이야기죠. 토탈 그렇다는 이야기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